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장기화 가능성보다는 짧게 갈 가능성. 여기서 짧게라는 얘기는 한 5월 정도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예. 트럼프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90일 이상 전쟁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90일 안에 뭔가를 끝내야 되고 정확히는 60일입니다. 4월까지고요. 일단 이 전쟁은 법적 구속력 때문이라도 장기화되기 어려운 국면이 있다. 이게 여러분들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트럼프도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명령을 내릴 수 없는 부분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이 AI 투자가 일반적인 투자가 아니죠. 네. 거의 미국이 50년 만에 한 번 있을 만한 정말 빅사이클인 거고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이게 웬만한 물가라든가 웬만한 전쟁 정도로 쉽게 꺾일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보여져요. 우리가 당장 지수가 반등하지 않고 꽤 상당 기간 지수가 좀 조정도 있고 아니면 변동이 있는다 하더라도 현 수준에서의 어떤 지금 하고 있는 투자자분들의 어떤 행동은 손실보다는 이익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장이 암울하다고 포기하시겠습니까? 4월 12일 이선혁 대표가 생존 전략을 직접 들려드립니다. 예약은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 AFW 파트너스 이선혁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유, 참 시장이 이렇게 급락할 때는 제가 그 전문가분을 모셔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예. 여쭤보기도 죄송하고 그런데 또 이럴 때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뭔가라도 하나 더 얻고 싶은 맞습니다. 마음이 간절을 하니까요. 예.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 텐데 일단 전쟁 있잖아요. 예. 사실 옛날에 생각해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한 3주면 끝난다, 4주면 끝난다 했다가 지금 벌써 4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이제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는데 많이 하고 있죠. 맞아요. 그러면 이거 미국과 이란 전쟁은 이걸 장기전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아직도 이거는 조기 종료에 대한 끈이 남아 있는 건지 혹시 대표님께서는 이거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사실 지금 말씀 주셨지만 전쟁을 저희들이 맞출 수도 없고 전망은 힘들지만 트럼프 입장에서 또 이란 입장에서는 장기전으로 끌고 갈수록 양쪽 다 본인들에 대한 피해가 너무 큰 것 같아요. 물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경효도 있지만 이거는 본인들의 국경과 상관이 있는 거잖아요. 네. 영토와 관련이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들어갔을 경우 사실은 나토라는 연합체가 이제 자기 국가 바로 앞에 있게 되니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거니 네. 좀 다른데 이 전쟁은 조금 양상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장기화 가능성보다는 그래도 어느 시기인지 모르겠지만 길게 가지 않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국제 사회에서도 많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이제 최근에 우리가 있었던 대부분의 전쟁을 보면 단기전으로 끝난 경우는 거의 사례를 찾기가 힘들죠. 네. 이 전쟁만 그랬던 게 아니라 옛날에 아프간 관련 전쟁도 마찬가지였었고 베트남전도 그랬었고 그렇죠? 또 예전에 가보면 한국전 1950년에 했었던 한국전도 3년 이상 갔었고 예. 그런 것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놓고 보면 꽤 오래 가는 게 정상적이지만 현재 전쟁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이전보다 많이 높은 건 사실이다. 그리고 그에 관련된 얘기가 있어서 조금 제가 볼 때는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네. 그래서 자료를 보면서 하나씩 왜 이 전쟁은 옛날하고 다르고 그다음에 다른 측면에서 왜 그래도 길게 갈 가능성보다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짧게 갈 가능성. 여기서 짧게라는 얘기는 한 5월 정도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예. 5월 정도까지 뭔가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완전히 끝난다까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정도면 전쟁의 정점은 지난 것 같다라는 게 5월인 이유를 조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네. 첫 번째 장표부터 한번 조금씩 보실까요? 첫 번째는 이 시작이 왜 시작되었는지라는 겁니다. 자, 정말 트럼프가 원하는 게 있었을까라는 고민도 있지만 첫 번째는 뭐냐면 오판으로 시작되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트럼프 입장에서 이 전쟁을 빨리 끝날 수 있고 그다음에 미국의 피해가 없이 네. 그리고 본인이 선거에서 유리한 어떤 고지를 차지할 수 있는 결과물이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로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트럼프는 초단기전으로 끝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네. 이 전쟁을 시작을 했고 그 이면에는 보시는 것처럼 모사드가 오판을 한 거죠. 자, 네타냐후가 이런 얘기도 했었을 거지만 기본적으로
이란에 있었던 그 하메이네이만 제거를 하면 민중의 분기가 일어나고 그래서 정권이 뒤집힐 거니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도 여러분들 나오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네타냐후가 우리가 알고 있는 트럼프를 일주일이나 설득을 합니다. 그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설득한 게 아니라 위험한 임무는 전부 다 이스라엘이 맡기로 합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메네이라든가 아니면 정말 위험한 건 대부분 보면 이스라엘 공군이 공습을 하고 네. 미국도 하긴 하지만 좀 지원하는 역할 정도로 해서 나름대로 어려운 것도 이란이 하고 이스라엘이 하고 그다음에 정말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정확하게 내가 하메네이를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다라고 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마침 트럼프 입장에서는 궁지에 몰려 있었죠. 대법원에서 관세와 관련된 판결도 트럼프한테 부정적으로 나왔고 네. 거기에다가 최근에 어포더빌리티라고 그래가지고 미국의 물가가 너무 높았잖아요. 네. 그래서 물가에 대한 불만도 잠재울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앱스타인 사건 앱스타인. 그렇죠? 정말 큰 거죠. 네. 예, 그래서 어린이 성추행이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에 휘말리다 보니까 뭔가 돌파구가 필요했는데 이란이라는 나라를 내가 바꿔놓으면 역사적으로 뭔가 그죠 상징성이 있는 그런 어떤 결과물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하는데 또 단기전에 끝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제 단기전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증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번에 군사와 관련된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 보면 야, 미국의 항공모함 2척이면 정말 대단한 거 아니냐? 맞죠. 정말 대단한 군사 전력이라고 봐야 되는데 여기 이라크 봐보세요. 이라크에 비해서 이란은 국가도 더 크죠. 국토도 4배 이상 큽니다. 인구도 9,300만 명으로 이라크보다 2배 이상이 많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군사력도 굉장히 강한 층에 속하는 물론 이라크도 강하긴 했지만 그래서 이전에 이 이라크를 공격할 때 승리하기 위해서 미국이 했었던 군사적 조치는 제일 먼저가 이게 중요합니다. 의회 승인을 받았느냐. 그래서 의회 승인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항모가 6척이나 배치됐습니다. 미국은 11척의 항모가 있고 그중에서 거의 절반에 가까운 절반보다 더한 항모 전단이 일단 배치가 됐다. 그리고 대규모 지상군도 들어갔는데 대규모 지상군도 사실은 20만 명 넘게 들어갔고 연인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교대된 인원까지 하면 90만 명 정도 되고요. 네. 그리고 연합군으로 들어갔습니다. 미국만 들어간 게 아니라 유럽이나 호주라든가 이런 국가들이 연합해서 들어가줘서도 사실은 꽤 오랫동안 끌었었죠. 쉽지 않았었던 거고 그러니까 이라크 정도의 국가도 사실은 무력화시키기 위해선 이 정도 군사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트럼프는 의회 승인도 받지 않았고 그냥 대통령령으로 내린 겁니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 보셨겠지만 지상군 투입은 쉽지 않고 물론 특수부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 항모전단은 2척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항모전단이 되게 대단치 않다가 아니라 이 정도면 사실 단기전을 예상을 하고 특수 목적만 수행하겠다는 의미로 가진 겁니다. 네. 그래서 최소한 이란이라는 나라를 정말 제대로 공격하고 뭔가 국가를 완전히 군사력으로 뒤집겠다라고 했었으면 항모전단은 최소 8척 이상, 그렇죠? 지상군은 최소 50만 명에서 80만 명 이상 의회 승인이 있어야 되고 또 여러 국가들의 연합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놓고 보면 일단 짧게 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그게 예상처럼 되지 않았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트럼프가 전쟁을 일으켰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중간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그러면 이 전쟁의 가장 큰 한계는 뭐냐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만 가지고는 트럼프가 원하는 걸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승리하는 것과 동시에 물가가 오르지 않아야 된다라는 전제가 같이 깔리죠. 네. 쉽게 얘기하면 현재 호르무즈 해협도 봉쇄되면 안 되고 아랍 지역에 있는 에너지 시설도 파괴되면 안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두 개가 파괴가 되거나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된다면 사실 트럼프는 전쟁을 안 하니만 못합니다. 그래서 무게중심이 전쟁의 승리가 선거에 유리할 거냐 아니면 전쟁에서 승리를 못하더라도 물가가 잡히는 게 유리할 거냐면 물가가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서도 지금 트럼프는 전쟁에서 승리를 하되 즉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되 거기서 물가가 안정돼야 된다라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전쟁의 목적 중에 가장 큰 건 중간 선거에서 이기기 위함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현재 있는 전쟁을 중간 선거까지 끌고 가게 되면 물가도 장난 아니겠지만 네. 경기에 미치는 영향도 그래서 사실상 트럼프는 중간 선거에서 패배 정도가 아니라 대패를 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그죠? 세력을 잃고 또 본인의 어떤 영향력도 굉장히 줄어들 가능성이 높겠죠. 우리 표현으로 보통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정권 후 말기 뭐 이런 증상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렇게 되면 아마 지금 뭐 이미 뉴스 보신 분도 있겠지만 미국에서는 트럼프 탄핵 가능성이 지금 70%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다 놓고 보면 사실 굉장히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을 아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서도 잠시 설명을 드렸지만 트럼프가 지금 원래 이번에 무리수를 좀 뒀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웃긴 게 뭐냐면 트럼프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번에 정책이 굉장히 좀 오판을 했었다는 증거 중에 하나는 뭐냐면 트럼프가 그동안 했었던 여러 가지 정책들 한번 봐보세요. 여기 보시면 역풍 맞는 트럼프 이코노미라고 해서 트럼프는 눈만 뜨면 금리 내려. 그렇죠? 연준 의장한테 금리 내려. 그렇죠. 그래서 파월이 그렇게 안 하니까 당신 나가세요. 그다음에 들여온 게 누구죠? 우리가 알고는 케빈 워시라는 분을 들여왔죠. 케빈 워시를 들이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케빈 워시는 파월보다 금리를 더 많이 내려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분의 공약이 트럼프의 공약은 뭐였냐면 에너지 가격을 낮춰서 물가를 내려주겠다라고 했던 정책도 있었고요.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스테이블 코인도 결국은 금리를 올리지 않으려는 목적이 제일 큽니다. 즉 트럼프가 돈을 쓰고 싶은데 국채를 많이 발행하면서도 금리를 올리지 않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안한 게 사실은 스테이블 코인이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트럼프는 금리 올리는 거에 대해서 되게 민감한데 본인 스스로 이번에 전쟁으로 인해서 금리를 올리거나 또는 물가를 자극하는 역할을 했으니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을 하고 있는지 물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도 이럴 줄 몰랐겠죠. 뭔가 전쟁이 되게 생각대로 쉽게 끝나서 물가를 자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선거 전에 끝나면 안 되고요. 5, 6월 달 안에 물가가 잡혀야 됩니다. 근데 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물가에 미치는 영향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선거 때까지 굉장히 부정적일 수 있기 때문에 길게 갈 수 없는 전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보시면 알겠지만 지지율도 많이 내려갔고 그다음에 안방인 자기 마라라고 지역에서도 공화당이 패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였겠죠. 그럼 이제 많은 생각이 이렇게 할 겁니다. 야, 그런다고 해서 전쟁이 빨리 끝난다는 게 말이 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하실 수 있죠. 여기서 그동안 사람들이 좀 많이 모르시는 그런 것들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제일 먼저 설명드려야 될 게 뭐냐면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그동안에 우리가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전쟁이 굉장히 길어졌던 원인은 뭐냐면 의회의 승인을 받은 전쟁만 가능한 겁니다. 근데 트럼프는 의회의 승인을 받았다 안 받았다? 받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면 의회 승인 없이 미국의 대통령이 전쟁을 할 경우는 90일 이내에 무조건 전쟁을 끝내야 됩니다.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길어진 전쟁은 모두 다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겁니다. 미국은 전쟁에 대한 선포권을 의회가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커지면 커질수록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전쟁 예산권도 의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간혹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있죠. 그런데 그랬을 경우는 90일 이내에 끝내야 됩니다. 한번 볼까요? 1973년 베트남전 이후 대통령의 군사행동을 제한하기 위해 의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전쟁 권한 결의를 제정을 했어요. 이에 따라서 대통령은 군사행동을 시작하기 전 의회에 48시간 전에 통보를 해야 되고요. 의회 승인 없이 군사 행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일단 60일인데 내가 철수해야 되니까 조금 시간 더 주세요라고 할 때 90일까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면 대통령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그러니까 4월까지밖에 안 돼요. 그리고 더 길어도 뭔가 한다래도 5월이에요. 그래서 트럼프가 서두르고 있어요. 그러면 중요한 게 의회가 승인해 주면 될 것 같지 않느냐. 이게 3월 5일 기사인데요. 3일 5일 기사인데 최근에도 나와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결의안이 부결됐고 어제도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 25일 날도 있죠. 그렇죠? 25일 날도 상원에서 무산됩니다. 이때도 반대가 53표, 지금도 53표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게 통과될 가능성은 없다. 이게 그 법조문입니다. 워파워스 레졸루션이라고 해서 정확하게 법적 근거가 있고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트럼프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90일 이상 전쟁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90일 안에 뭔가를 끝내야 되고 정확히는 60일입니다. 60일이니까 4월까지고요. 혹시 내가 4월까지 뭔가를 하고 군대를 철수시킨다라고 할 때 30일을 더 주는 거지 30일 내내 작전을 더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일단 이 전쟁은 법적 구속력 때문에라도 장기화되기 어려운 국면이 있다. 이게 여러분들 처음 있는 일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뭐 베네수엘라 이런 것들 빼놓고 뭔가 크게 들어갔을 때 이런 일이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일단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모르고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장기화된 거하고 이거하고 똑같이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도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명령을 내릴 수 없는 부분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는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고민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파리 공수도 한다 아니면 공수부대 투입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조금 이상해요. 그래서 조금 그 얘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금 미국이 뭔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지역이 두 지역이죠. 하나는 이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거, 그렇죠? 두 번째는 이 하르그 섬이라는 거. 여기 아니면 여기를 치겠다. 특히 여기에는 섬들을 치겠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공격할 수 있는 부대는 공수특전단 또는 흔히 얘기하는 해병대 이런 병력들이 되게 많이 꼽힙니다. 물론 굉장히 훌륭한 부대죠. 미국 내에서도 최정예로 꼽히고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이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가 아니라 만약에 트럼프가 이렇게 군대를 동원하게 되면 미국이 안을 수 있는 인명 피해가 생각보다 굉장히 커질 수 있고 실제 장악한다고 해도 오래 못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인명 피해가 정말 커지면 트럼프한테는 지금까지 있었던 것보다 더 악재가 된다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한번 일단 보시도록 하죠. 이게 여러분들 오늘 나온 기사인데요. 미군이 5만 명이다. 왜 5만 명이야? 10,000명인 줄 알았더니 여기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미국의 중부사령부에 있는 군대들까지 합해서 5만 명인데 이 5만 명 안에는 대부분 공군이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지원 인력이 대부분인 거지 전투병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란 같은 경우는 지정학적으로도 이게 산맥이 굉장히 많아서 공격하는 측면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할 때보다 불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란의 100만 대군이라고 하죠. 실제 100만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이게 몇십만만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뭐 미국이 이길 수도 있겠지만 미국조차도 얻을 수 있는 그 피해는 상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궁극적으로 전면전을 안 할 거고 뭔가 특수작전을 하려고 할 텐데요. 한번 보시면 이 지도를 크게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여기 안에서 지금 미국이 작전하겠다는 데가 여기가 하르그섬, 여기가 호르무즈 해협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오마마니아 유럽 바다도 보이죠. 지금 미국 군함들은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다 여기에 있습니다. 아라비아에 있습니다. 지금 뭐 오늘도 보니까 미국 해병대가 중동 지역 작전 지역으로 들어갔다. 그 작전 지역이 여기입니다. 여기면 여러분들 너무 멀죠? 여기 들어가지를 못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호르무즈 해협을 배도 못 다니고 지금 못 다니는데 지금 미국 해병대에 있는 실은 배들이 여길 지나갔겠습니까? 그러면 지나갈 수는 있나요?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지나가야 여기를 공격을 하죠. 그렇죠? 병력이야 육지로 옮겨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이 사람들 헤엄쳐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걸 실을 수 있는 배도 있어야 될 거고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으려면 여기를 통해서 가야 된다라는 어떤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왜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냐면 이거 한번 다음 좀 볼까요? 자, 여기도 아까 보여드렸지만 미국 해병대가 간대요. 지금 트리폴리함이 있대요. 그런데 여기를 가야 되는데 루트가 봐보세요. 어디죠? 우리가 알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 지나가죠. 근데 여기 지나갈 수 있다 없다 지금 아무도 못 지나가죠. 왜 못 지나가냐면 잠깐 좀 더 크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나가려면 여기 육지에서 때리는 거예요. 해군끼리 맞붙는 게 아니라 육지에서 하면은 아무리 좋은 배라고 해도 쑥대밭이 됩니다. 그렇죠? 육지를 이길 수 있는 배는 없습니다. 여기에 뭐 미군이 뭐 한 수십만 척이 지나가면 모를까. 그것도 아닐 때 여기 해협이 좁아서 속도도 줄이면서 가야 돼요. 천천히. 거의 나 잡아봐라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렵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해병대는 여기 있을 텐데 정말 공격할 수 있다는 거지. 요 함이거든요. 트리폴리함. 그게 조금 고민이 된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파리공수사단입니다. 이 파리공수사단에 들어갈 땐 요 수송기를 이용하게 됩니다. 이 수송기에 C-130도 있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비행기들이 있겠지만 100명이 못 타요. 그러면 도대체 몇 대의 수송기가 있어야 되는지도 고민인데 현재 미국의 그쪽에는 이만한 수송단이 없어요. 더 웃긴 거 뭐냐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공수사단은 이렇게 낙하산 타고 들어가는 거죠. 미국에는 101 공수사단이 있고 82 공수사단이 있는데 82 공수사단은 이렇게 낙하산으로 들어가는 거고 101 공수사단은 헬기 강습이라고 해서 헬기 타고 가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중요한 거 뭐냐면 낙하산 부대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은밀성이에요.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그렇죠? 적군의 후방에 침투를 해서 하는 게 문제인데
지금 어디 하는지 알고 계시죠? 그렇죠? 기습을 해야 되는데 기습이 됩니까? 아마 시청자분들이 아니라 지금 초등학생도 알고 있을 거요. 야르고간데 이게 기습이 됩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이게 낙하산 부대가 낙하를 하는데 적병이 만약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 떼죽음 당하는 거예요. 밑에서 총을 쏘면 거의 대부분 내려가지도 못하고 전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낙하산이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여기 많은 짐을 실을 수 있나요? 그래서 무장이 되게 약합니다. 그러면 지상에서 쏘는 애들, 그렇죠? 여러 가지 중무장한 적병과 얘들이 만났을 경우는 아무리 공수사단이라고 하더라도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2차 대전을 그린 영화입니다. 뭐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유명한 영화인데 이 영화가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겁니다. 보시면 도심 한가운데 낙하하는 바람에 땅에 닿기도 당했습니다. 희생이 많았습니다. 실제 여러분들 보시면 낙하산이 있고 이거 독일 병사가 쏘는 게 보이시죠? 이게 어디죠? 이제부터는 파리연이다. 이게 파리공수 얘기입니다. 실제 미국의 파리공수, 그 다음에 백일공수가 2차 대전 때 노르망디 상륙작전 당시에 2,500명이라는 희생자를 냈습니다. 희생자를 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게 낙하 지역이 잘못되면서 이렇게 독일군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수많은 피해를 일으켰던 그런 어떤 상황도 있었었다. 그러면 지금은 더하죠. 어디 떨어질지 뻔히 알고 있는데 거기 있는 이란군들은 아무리 오합주지를 하더라도 가만히 있겠어요? 내려오는 즉시 대부분의 공수여단들은 괴멸되게 됩니다. 근데 거기다 병력을 이렇게 하겠다?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더 많은 게 있어도 할 수도 있겠죠. 문제는 뭐냐면 미국이 감당해야 될 피해가 정말 감당할 수 있을 거냐, 이런 어떤 고민이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실래요? 그러면 자, 해병대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해병대가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함포 사격이라든가 아니면 공군에 엄청난 지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원할 수 있는 애들이 어디 갔는지 볼게요. 간접적으로 미국 항모 향해서 미사일을 발사했대요. 사정권 진입 시 또 타격할 거야. 이 얘기가 뭐죠? 사정권 바깥에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보세요. 이번에 이게 3월 25일 거니까 가장 최근 거죠. 이란군이 미국 해군의 항공모함 에이브럼 링컨호에 대해서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더니 얘들이 이게 300km짜리인데 300km 바깥으로 항모 위치가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이거거든요. 자, 이란이 300km면 여기 보시면 여기 5만만 바깥에죠. 그럼 여기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있다는 얘기, 그죠? 그럼 언제 여기 들어가가지고 이걸 지원하나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항공모함은 여기 바깥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지 이 안으로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나마 또 한 척이 있던 거 어디 갔느냐? 지금 오늘 기준으로 지금 크로아티아가 있어요. 저는요, 보통 전쟁을 한다라면 모든 전력이 다 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모든 전력이 와 있어야 되는데 두 척 중에서 한 척은 크로아티아가 있고 하나는 바깥에 있습니다. 물론 지금 두 척이 또 급파됐다고 하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전쟁은 5월까지 최소한 4월까지 끝내야 되는데 언제 오나요? 그렇죠? 쉽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웃긴 게 그래서 몇 주짜리 얘기가 나오는 거야. 짧게 해야 돼. 그리고 전면 전환 기습 공격이래요. 기습은 남이 몰라야 기습이죠. 지금 TV 보시는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게 기습이 되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감히 물론 이제 이런다라고 해놓고 우리가 아는 트럼프가 이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을 칠 수 있을 가능성은 있죠. 그렇죠? 특수작전을 통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핵 관련 이런 걸 뭐 탈취해 온다든가 이런 식으로 한다면 모를까 여기를 이렇게 칠 거다라고 하는 건 사실상 좀 어려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있는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는 쉽지 않습니다. 거기다 요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렇죠? 자, 무기도 없어서 지금 미국도 무기가 한 달치 정도 이상으로 없고요. 이스라엘도 미사일이 없습니다. 다른 무기가 아니라 전차나 이런 게 없는 게 아니라 미사일이 없는데 이란은 미사일이 없으면 공격을 못해요. 멀잖아요.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도 나라가 몇 개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지상전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미사일이 있었는데 아니 쏠 게 있어야죠. 그래서 글로벌 역사상 무기가 없어서 사실은 전쟁이 장기화되지 않을 수 있는 굉장히 큰 어떤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님 네. 제가 원래 이제 일부러 안 끊었습니다. 네. 워낙 이제 재밌게 네. 얘기를 해주시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금의 전쟁의 상황이나 또 장기화가 되기 힘든 이유 그리고 트럼프의 뜻대로 되기가 힘든 이유에 대해서 한번 정리는 필요할 것 같아서 얘기를 했는데 다만 저희가 3부 구성이다 보니까 그렇죠. 인트로 질문 하나로 20분 넘게 죄송합니다. 하셔가지고 벌써 그렇게 됐네요. 그러면 준비한 질문 다 쳐내고 인플레 관련된 질문 몇 가지만 예, 이렇게 하면서 조금 더 자유롭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 이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슈로 국제 유가가 많이 뛰었는데 이후에 뭐 통행료도 오른다, 그럼 보험료도 오른다. 이게 구조적으로 그러면 물가 상승 압력을 받아서 결과적으로는 인플레가 더 확대되고 그러면 이제 또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는 얘기가 연준의 스탠스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들인데 이런 인플레 압력에 대해서 만약에 정말로 전쟁이 장기화되지 않는다면 이게 그냥 이슈 한번 툭 튀었다가 내려갈 것인지 아니면 일단 당분간은 어떤 물동량에 대한 부담 때문에서라도 구조적으로 인플레가 유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지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장기화냐 아니냐, 일단 전쟁은 이렇게 전환점이 된다고 하더라도 핵심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풀릴 거냐,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에너지 시설에 대한 파괴가 이 정도 선에서 멈출 거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해서는 미국이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이란이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란은 두 가지를 원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원하는 바가 있지만 이게 만약에 미국이 받아들여지면 저는 단기 이슈로 끝날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첫 번째는 경제 제재를 해제해달라는 거죠. 네. 경제가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이란에 대해서 지금 미국도 그렇고 지난해부터 계속 이란을 공격하고 있거든요. 이걸 멈춰달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미국이 멈춰달라가 아니에요. 지금 앞서도 보셨겠지만 이번에 미국한테 공격할 때 거기다 가스라이팅을 했던 건 누구죠? 이스라엘이에요. 그렇죠. 네타냐후죠. 그렇죠? 네. 정말 나쁜 사람이잖아요. 자기 죄 덮으려고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렇죠? 결국엔 너희들이 이스라엘을 말려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거 일정 부분을 지킬 테니까 이스라엘을 말려서, 그렇죠? 국제 협약을 통해서 다시는 공격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해달라는 게 일본이에요. 그 약속을 하면 내가 다 풀어줄 거고, 그다음 경제 제재를 다 풀어줄게요.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건 이런 어떤 협상이 과연 이 짧은 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을 거냐. 그쵸.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뭔가 이게 길어진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도 길어지고 또 에너지 시설도 파괴된다라고 하면 유가는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유가가 오르면 물가가 오를 거냐? 단기적으로만요. 결국 어떻게 되느냐? 아시겠지만 경기 침체로 오기 때문에 물가 상승은 장기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준도 뭘 바라보냐면 이걸로 인해서 물가가 올라요까지는 알겠는데 네. 이 물가 오르는 것 자체가 금리 인상을 유발할 거고, 이로 인해서 시차를 두고 사실 혹시 경기 침체가 올 수 있을 가능성, 경기 침체가 오면 수요가 줄어들면서 물가가 도로 내리는 경향들도 많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일시적으로 물가가 오르겠지만 이게 고착화되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은 낙관론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트럼프도 그걸 알고,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유가가 오른다고 반드시 금리를 올려야 될 거냐, 그건 아니고요. 유가가 올랐을 때 이 영향이 경기가 견조하면서 있다라면 금리를 조금 올리는 수준이겠지만, 네네. 그게 아니라 경기가 부정적으로 흐르는 방향이면 되려 금리가 올리는 방향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한번 그림 한번 보실까요? 네. 그래서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오일 쇼크 때의 그림이에요. 오일 쇼크 때 그림인데 여러분들 이 주황색 선이 미국의 기준금리거든요. 기준금리인데 여러분들 보시면 그 국제 유가라는 것 자체가 또 여러분들 아이고 이 옆에 있네요. 이 옆에 있는 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그 당시 어떻게 되냐 보면 이 회색 선이 경기 침체거든요. 결국 여러분들 보시면 한번 쭉 내려오죠. 그렇죠? 오히려 나스닥도 내려오고 요 올라가던 것도 이제 멈추고 그러는데, 이게 멈춘 이유가 뭐냐면 미국이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았어요. 여기 있네요. 미국이 더 이상 주황색 선은 금리를 내리는 경우도 발생을 하죠. 이때 유가가 계속 오르고 있었을 텐데, 앞에 그림 보시면 좀 더 정확하게 보이는데, 자, 요걸 보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국제 유가예요. 계속 오르기만 하죠. 계속 오르기만 하죠. 전체적으로 계속 스팟 가격이 오르니까 어떻습니까? 재밌는 거 뭐냐면 나스닥도 한번 봐보세요. 유가 오르는데 고착되는데 나스닥이 오릅니까 내립니까? 야, 이게 이렇게 해서 물가가 오른 건 맞는데 지수가 결국 올랐었네. 이때도 뭐가 있었냐면 지금처럼 인텔 같은 애들 이렇게 오른 거예요. 네. 같은 시기에 요걸 일단 봐주시면 좋겠고, 어쨌든 여기가 제일 중요한데 처음에 유가가 이렇게 3배가 올랐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60불부터 올랐으니까 190불 정도까지 오른 거예요. 그런 정도 되면 일단 경기가 안 좋아지더라. 안 좋아지면 뒤에 다시 보면 어떻게 되더라? 이렇게 금리를 내리더라. 그래서 꼭 이것 때문에 금리를 올린다 이런 건 아닌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게 너무 초장기화돼서 나름대로 유가를 더 올리고 그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되면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라 되려 내리는 쪽도 작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때는 초장기적으로 유가가 올랐고 그리고 유가도 다시 한번 그림 보면 1, 2년 오른 게 아니라 거의 20년에 가까이 10년 넘게 72년부터 해가지고 계속 올랐으니까 이때하고 지금 이걸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는 게 맞는 거고 또 이때는 이 중동 전쟁 자체가 단순히 이 정도 전쟁이 아니라 거의 뭐 이스라엘하고 기존에 있었던 국가들하고 뭐 거의 땅을 두고 이집트도 마찬가지였었고 그죠? 거의 뭐 우리가 국경을 가지고 이렇게 뭐 완전히 밀고 당기는 그런 전쟁이라서 지금과는 조금 어떤 다른 어떤 개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일부는 물가를 올리는 게 맞지만 뭔가 연준한테 금리를 인상해야 될 정도의 위기로 발전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금리를 쉽게 못 내릴 것이다라는 어떤 그 우려도 우리한테는 썩 좋은 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런 이슈가 발생을 하면 연준은 이래서 물가가 오르니까 올리겠습니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네. 일단 이 전쟁에 대한 피해가 물가로만 단순히 귀결이 되는지 아니면 실제 경기에 부담이 돼서 나중에 시차를 두고 경기를 내릴 것인지 여부를 판단을 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경기에 부담이 되면 금리를 다시 내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기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연준도 뭐 시장도 일단 좀 더 지켜보는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방금 대표님께서 설명해 주신 표를 보다 보니까 문득 든 생각이 근데 그러면 시장 입장에서 이거 좋을 게 없는데 라고 생각했던 게 만약에 물가 압박 때문에 연준이 금리 인하 시기를 자꾸 뒤로 미루는 것도 시장한테 문제고 부담이겠지만 부담이죠. 네. 이게 또 금리 경기 침체 사인들 디플레 사인들이 와서 금리를 인하하는 것도 사실 시장 입장에서는 좋죠. 부담인 거잖아요. 예. 그러면 어찌 되든 간에 지금은 부담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까? 부담으로 갔는데 지금 지수 때면 이걸 다 반영을 한 겁니다. 중요한 건 그거고요. 일단은 지금 최근에 지수가 많이 조정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지수 조정을 크게 받은 날의 공통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금리 인상 확률이 높아졌을 때 그래서 미국 국채금리가 튈 때 아닙니까? 네. 제가 그것도 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한번 보시죠. 자, 이게 제가 방금 전에 오기 전에 그려온 겁니다. 네. 한 1시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보시면 옛날에는 없었던 요 밑에가 금리 인상 확률인데 제로였었던 원먼스 때 제로였던 게 지금 뭐 크진 않지만 24%까지 올라왔죠. 이 얘기는 뭐냐면 그전에는 우리가 지금 한 이 전쟁 이전만 해도 금리 인하 기대였지 네. 인하 기대였는데 지금은 인상 얘기도 안 하고 확 바뀐 거죠. 그래서 빠졌고요. 이미 반영이 전부 다 됐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우려 이런 것까지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미 시장은 반영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지수가 어떻게 될 거다. 이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침체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침체는 아직 다 반영을 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네. 중요한 건 침체까지 되려면 이번 중간 선거까지도 사실은 유가가 오르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한두 달 정도 더 올랐다라고 해서 이게 경기 침체로 갈 거냐? 일시적으로 경기가 일시적으로 잠깐 그럴 수는 있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기조적으로 침체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렇게까지는 지금 판단해야 될 것 같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전쟁이 5월 정도까지가 맥스다라고 놓고 본다라면 침체 가능성을 지금 얘기하는 건 제가 볼 때는 그 가능성이 매우 낮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이제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국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질문들과 또 연준의 스탠스들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봤고 약간 이제 국내 시장의 투자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한번 여쭤보자면 3월 들어서 외국인들이 한 32조 팔았습니다. 근데 그 물량을 그대로 이제 개인들이 받아가고 있는 건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잘 하고 있는 겁니까? 어찌 평가하세요? 참 쉬운 대답은 아닌데 저는 길게 보면 지금 그래도 뭔가 저가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길게 보면 결과가 좋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위기가 완화되는 국면에 간다고 했었을 때 완화되는 국면에서 놓고 보면 이 가격엔 또 못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놓고 보면 어쨌든 간에 또 제가 보기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이 AI 투자가 사실은 이게 일반적인 투자가 아니죠. 네. 거의 미국이 50년 만에 한 번 있을 만한 정말 빅사이클인 거고 이 사이클의 규모도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이게 웬만한 물가라든가 웬만한 전쟁 정도로 이게 쉽게 꺾일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이런 큰 틀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보면 우리가 당장 지수가 반등하지 않고 꽤 상당 기간 뭐 지수가 좀 조정도 있고 아니면 변동이 있는다 하더라도 현 수준에서의 어떤 지금 하고 있는 투자자분들의 어떤 행동은 저는 그래도 나중에
손실보다는 이익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렇게 변동성이 크고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가 나왔었을 때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과도한 레버리지를 쓴다거나 네. 그렇죠? 또 빚을 내서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조금 이제 너무 중소형주 중심으로 해서 변동성에 과도하게 노출되는 건 피하실 필요가 있는 게 왜냐면 지금 이게 하루하루 뉴스 보면 사람이 맨정신으로 이게 뉴스를 보기가 어려워요. 그건 투자자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특히 트럼프라는 사람은 얘기하는 거에 거의 90%가 사실은 진실이 아닌 경우가 많죠. 네. 굉장히 말도 너무 많이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계속 장단을 맞추다 보면 자꾸 왜 또 이러지? 왜 또 이러지? 몇 번 그러다 보면 이게 심리적으로 위축돼서 나중에는 이 심리로 위축된 부분이 사실 공포로 스며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정말 잘못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되게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시점에서는 그냥 좀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팔짱 끼고 좀 어렵긴 하지만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것보다는 좀 가만히 있는 게 좀 나은 투자자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 그게 아닐 경우 지금도 말씀 주셨지만 그래도 지금 잘 받으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무리한 수준만 아니셨다라면 길게 보면 저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도 그러니까 시장에 있지만서도 어쩔 때 이제 회사 일 때문에 네. 엄청 바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시장을 거의 못 볼 때가 있거든요. 오히려 오늘은 너무 바빠서 다행이다. 시장 보고 있으면 너무 스트레스 받았을 그럼요. 것 같은데 약간 그런 마음이 드는 지난주 요즘이거든요. 금요일도 그랬었던 게 오전에 낙폭보다 오후에 거의 낙폭을 줄이고 끝났잖아요. 네. 통상적으로는 금요일이 대부분 두렵기 때문에 사실 하는 건데 아니니 그렇다는 얘기죠. 또 최근에 우리 낙폭이 여전히 크긴 하지만 투자자분들이 처음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보다는 나름대로 많이 이성적이신 것 같아요. 그때 뭐 하루에 10%씩 빠졌지만 지금은 해외 시장하고 비슷한 정도로 한다는 얘기는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도 시간이 자꾸 지나면서 이런 어려운 시장에 제가 볼 땐 조금 많이 이제 좀 적응이 되시고 학습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재밌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런 것 같아요. 보이스카우트 간다고 해가지고 야영 가는 줄 알았더니 실미도에 집어넣고 지금 막 거의 그죠? 실미도급 훈련을 하고 있는 뭐 거의 북차공 공작원이 되어가는 그런 훈련을 받는 게 아닌가. 하여튼 처음에는 어렵지만 네. 이게 여러분들도 쌓이고 이게 내 것이 되고 이게 학습 효과가 된다라면 저는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과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해져서 돌아오겠네요. 그럼요. 이 시기만 버텨낸다면. 이게 잘 얼마나 버티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예전에 2차 대전이 났었을 때 그 여러분들 영화 진주만이야 영화 보시면요. 네. 루즈벨트 대통령이 일단은 진주만에서 당했잖아요. 그리고 두리틀 중령을 시켜서 야 일본 우리도 쳐야지 라고 얘기를 하는데 많은 내각들이 반대를 해요. 네. 그러면서 야 뭐 이렇게 하면 뭐 물리적으로 힘듭니다 했더니 루즈벨트 대통령이 했던 굉장히 유명한 말이 했죠. 위험을 안지 않고 승리하기를 바라느냐. 그렇거든요. 주식이라는 게 위험 자산이잖아요. 내가 위험을 아는 만큼의 나중에 보상이 수익으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안전하면서 수익 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건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현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참 듣다 보니까 이것도 약간 좀 추상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 뭐 고환율의 고유가의 고금리에 대한 문제들 참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대표님께서 이렇게 지표들을 보다 보면 이 세 개 중에서 뭐가 제일 거슬리세요? 가장 거슬리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고유가죠. 예. 유가가 만약에 낮아진다라고 놓고 보면 다른 것들도 같이 끌고 내려올 수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예, 그래서 유가 안정이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거고 그 나머지 것들이 환율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같이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근본적인 원인이 많이 제거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특히 최근에는 이 단순히 이게 고유가 문제가 아니라 큰 틀에서 놓고 보면 에너지 안보란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사실 제가 예전에 방산이라는 걸 업계 최초로 얘기했었을 때도 이런 비슷한 얘기가 있었던 건데 이제 글로벌의 세계화가 끝난 거죠. 우리가 있었던 글로벌 세계화라는 게 모든 국가들이 다 친구여서 서로 간에 역할이 있었어요. 그죠? 중국이라든가 한국이라든가 베트남은 제조업 기지로서의 역할 또는 뭐 우리가 브라질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중동 국가들은 에너지나 자원국으로서의 역할 이런 게 서로 역할이 딱 됐는데 지금 서로 갈등이 되다 보니까 이 제조업도 서로 간에 원활치 않고 그래서 우리 뭐 코로나 때도 그래서 안 온 적도 있었었지만 지금도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 제조업과 관련된 분리 시도가 있잖아요. 그리고 에너지도 또는 자원도 마찬가지죠. 이전에 내가 쉽게 구할 수 있던 자원들 대표적인 게 히토류죠. 히토류도 이제 중국이 미국에 주지 않는 모습. 아까 제가 빼먹은 게 있었는데 야 그럼 미국 미사일 만들면 되지 않느냐. 지금 중국 히토류 안 줘서
이게 미사일을 제작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조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히토류가 없으니까 미국도 나름대로 그렇죠 제조업을 좀 원활히 못하는 이런 재원적인 부분들 또 지금도 중동 지역에서 에너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수급이 안 되다 보니까 전 세계 어떤 산업들이 막히는 이런 에너지 안보 환경 이런 바뀐 것들도 저는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 앞으로도 뭔가 지속적으로 세상의 구조를 바꿀 건데 이렇게 세상의 구조가 바뀌면 지금은 나쁜 것 같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로 인해서 새로운 산업들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네. 앞서 보여드렸었던 1970년대에 있었던 중동 그 있었던 오일 쇼크 때문에 한국은 엄청난 수혜를 봐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석유 파동이라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중동 국가들이 그때 오일 달러가 쌓였을 거 아니에요. 이걸 엄청난 중동 건설 붐을 일으키고 1970년대 후반 1980년대 초반에 저희 아버님들 세대에서 그죠? 중동 가서 사우디나 아니면 사막에 가서 사막에 어떤 엄청나게 땀을 흘리고 우리나라에 돈을 벌어오셨던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정말 강했고 주시장에서도 건설주가 굉장히 큰 어떤 폭등을 했었던 주도주로 자림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 변화도 꼭 나쁘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로 인해서 또 세상의 지형이 바뀔 거고 이 지형이 바뀌어서 사람들은 여기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또 다른 산업군들을 키울 건데 대한 고민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만 좀 짧게 여쭤보고 좀 마무리를 지을 텐데 그러면 이 전까지 너무나도 좋고 앞으로도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군이 이제 반도체에 조금 더 투자하는 게 맞는 것인지 새로운 판이 짜졌을 때 그 스토리로 사실 요즘에 재건주랄지 신재생 에너지 맞아요. 한 번씩 튀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쪽도 충분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유망한 투자 섹터나 투자처라고 보시는 건지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이거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매수 매도 추천의 개념은 네네. 아닙니다만 기존에 있었던 틀이 바뀌는 건 아닌데 추가가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이제 필요해지는 거라고 추가가 되는 것 같아서 우리 입장에서 조금 시간을 두고 보면 살 기업이 좀 늘어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예전에는 정말 테마성으로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말미에는 재건주 이런 식으로가 아니더라도 투자처가 조금 더 다변화되고 기회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건설, 신재생에너지, 2차 전지도 한번 보면 또 새로운 공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문득 들고요. 마지막으로 대표님께서 오프라인 세미나 하신다고 제가 뭐 자세한 안내는 이따가 드리겠습니다만은 여기서는 그러면 어떤 이야기 해주실 예정이십니까? 일단 뭐 전체적으로 저는 이제 특정 종목이나 이런 건 아닌 거고요. 네네. 그래서 시장이나 경제의 어떤 큰 틀의 흐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투자자분들에게 좋은 아이디어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아마 할 것 같습니다.